어느 한옛날 이틀하고도 하루 반나절을 꼬박 쉬지 않고 걷던 박씨 할머니가 있었다. 안고 있는 보따리가 천근만근 쇳덩어리가 들어가 있는 마냥 지칠 대로 지친 몸을 가누기도 쉽지 않아 보였다. 그런데 그때 어느 계곡 근처에 다다른 할멈이 곧 그 자리에 철퍼덕 주저앉는 것이라. 그리고는 주변을 둘러보더니만 갑자기 목 놓아 울기 시작하는 것이었다. 그 쪼그려 앉은 자리에서 하루가 다 가도록 그 울음은 멈출 줄을 몰랐다. 이리도 깊은 산속에 심리란 먼 길을 걸어왔으면서도 울기운이 남아있다는 것이 신기할 따름이었다. 어느덧 한참 울다 지친 할멈이 눈물을 닦아내더니만 혼잣말을 이어했다. 아이고, 진짜 이런 곳이 있었구나. 어찌도 그곳과 일이 똑같을 수가 있단 말이냐. 마치 처음 온 곳처럼 얘기하면서도 그녀의 눈빛은 뭔가를 익숙한 듯 여기는 것이었다. 이내 울다 지친 박씨 할멈은 곧 보따리를 풀어헤치더니 노란 저고리 하나를 꺼내들었다. 그리고는 그것을 곱게 차려입은 채 다시 그 자리에 앉아 또 혼잣말을 이어가는 것이었다. 어머니, 제 인생은 여기서 다 한 것 같습니다요. 부디 하늘에 계신 거기서 만나 뵙고 꼭 안아드리겠소이다. 어머니, 조금만 기다리이소. 그런데 그때였다. 아닌 뉘신데 거기서 그러고 있답니까? 지금 죽으려고 환장한 것이오? 누군가의 거친 목소리에 화들짝 놀란 박씨 할멈이 고개를 들어보았다. 그러자 그곳엔 한 나이 지긋한 노인이 헛기침을 하며 서 있는 것이었다. 여가 얼마나 위험한 곳인 줄 알고도 그러고 있답니까? 아, 빨리 일어나시오, 어서. 그러자 보다 편안해 보이는 박씨 할멈이 말을 이었다. 예, 잘 알고 온 것입니다요. 그러니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이에 깜짝 놀란 할아버지가 재차 물었다. 아니 그럼 여가 호랑이가 나온다는 사실을 알고도 지금 그러고 있었단 말이오? 예, 전 오래전 꿈속에서부터 이미 이곳을 잘 봐온 터였거든요. 거기서도 호랑이가 절 물어갔던 것처럼 이제 전 여서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요. 그 말에 할아버지는 박씨 할머니 곁으로 다가가는 것이었다. 그럼 그 전에 그 연유라도 좀 들어봅시다. 언제 갈지 모르는 것이 인생인데 어찌 그걸 마음대로 정하려는지. 네, 연불이라도 외드릴 수 있음 해드릴 테니 어디 한번 말씀 좀 해보시구려. 그러자 고개를 숙이던 박씨 할멈이 눈물을 훔치며 말했다. 그럼 제가 호랑이한테 물려갈 때면 그 연불이라도 부탁드리겠소이다. 라며 박씨 할멈은 곧 자신의 말을 이어갔다. 전 그리 가난하지 않은 집안에서 외동딸로 태어나 남부럽지 않은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다만 제 어머니가 무당이셨기에 전 그것을 받아들이기가 좀 힘들 따름이었죠. 어느새 박씨 할멈 곁으로 더 가까이 온 할아버지가 호랑이가 나타나든 말든 귀만 쫑긋 세우고 있었다. 그런데 제가 혼이 날 나이에 이르러 갑자기 어머니가 이상한 말씀을 하시는 것이었어요. 제가 이승에선 받을 복이 없다면서 되려 남들한테 해나 끼치지 않으면 다행이라나요. 그래서 전 혼인도 하지 말고 애도 낳지 말아야 한다며 신신당부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전 그런 얘기를 계속 듣고 나니까 밤엔 잠도 오질 않고 너무 견디기가 힘든 것이었어요. 그래서 전 그 어린 나이에 집을 뛰쳐나왔더랬습니다. 그리고는 우연히 한 남정네를 만나 시집을 갈 수 있었더랬죠. 박씨 할멈의 말을 묵묵히 듣고 있던 할아버지가 나직히 껴드는 것이었다. 결국 운명은 거스를 수 있다. 믿으셨던 게군요. 그러자 박씨 할멈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랬지요. 그래서 전 뭐가 됐든 떳떳이 잘 사는 모습을 보여드리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해를 거듭할수록 남편 건강이 나빠지기만 하더니 몇 년 후 세상을 뜨고 만 것이었어요. 자식도 없다 보니 전 그냥 혼자 과부로 살다 죽는 인생이구나 싶었던 것이었죠. 근데 또 살아가다 보니까 어머니 말씀은 까맣게 잊은 채로 두 번째 남편을 맞은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남편과는 아이를 낳고 오순도순 살아가는가 싶었는데 결국 그 남편과 자식 모두 열병으로 떠나보냈다는 박씨 할멈이었다. 그것도 자신이 함께 알았었건만 자신의 병세는 금방 회복이 됐다는 것이었다. 그 말에 할아버지는 곰곰이 생각에 잠겨 있었다. 그래서 전 그때서야 어머니의 말씀이 맞구나 싶었던 거였죠. 이 늙은 몸이 다 돼서야 말입니다. 그래서 전 독수공방하던 중에 자꾸만 꿈에 나타나는 제가 그 호랑이한테 물려가는 곳을 찾다 보니 그곳이 바로 이곳 산골의 계곡이었더라고요. 그래서 소문을 듣고 여기까지 찾아온 것이 왜다. 그러니 부디 걱정 마시고. 그런데 순간 할아버지가 대뜸 할멈의 말을 자르는 것이었다. 지금 저기죠. 피어있는 꽃이 보인답니까? 뜬금없는 할아비의 물음에 박씨 할멈이 대답했다. 네, 보이네요. 아주 예쁜 꽃입니다. 이에 할아버지는 꽃 가까이로 다가가는 것이었다. 이 꽃도 한때는 훨씬 더 아름다웠더랬지요. 그런데 질 때를 정해놓고 보면 그런 건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것입니다. 적어도 이 꽃들한테는 말이오. 하더니 그 꽃을 확 꺾고는 할멈한테 전하는 할아버지였다. 자, 대기꽃이라면 그 아름다움을 갖고 계시겠소? 아님 그냥 땅속에 파묻어버리겠소? 그러자 꽃송이를 가만히 들여다보던 박씨 할머니가 갑자기 울음을 터뜨리는 것이었다. 그리고는 뜨거운 눈물로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는 것이라. 잠시 동안 꽃만 바라보던 할멈은 곧 입고 있던 노란 저고리를 벗어놓았더랬다. 그럼 나와 이제 같이 가십시다. 여기 더 있다가는 진짜 호랑이 밥이. 그때였다. 어디선가 어흥 하는 호랑이 울음소리가 들리는 것이었다. 이에 깜짝 놀란 할아범과 박씨 할멈이 서로를 마주봤다. 자, 얼른 보따리부터 챙기시오. 아, 얼른. 다급해진 할아버지의 목소리에 할멈도 겁을 집어먹었는지 곧바로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리고는 보따리를 끌어안은 채 할아버지와 뛰기 시작하는 것이라. 이 와중에 박씨 할멈의 손을 있는 대로 꼭 잡아주는 할아버지였다. 종일 걷기만 했던 터라 온삭신이 쑤시던 할멈이었건만 그 따뜻한 할아버지의 손길에 온몸이 녹는 듯한 것이었다. 헌데 그 순간 너무 급히 뛰다 보니 팔에 힘이 빠진 채로 그 고운 저고리를 놓쳐버리고 만 것이라. 마냥 뛰고 있던 와중이었기에 할멈은 이를 눈치채지 못했다. 이어 산길 내리막을 함께 뛰던 그들은 어느새 할아버지의 마을로 내려올 수가 있었더랬다. 누추하지만 내 집에서 일단 짐을 푸시구랴. 내내 뛰어왔으니 땀도 많이 났을 텐데 얼른 내 씻을 수 있도록 따뜻한 물을 좀 마련해 놓도록 하겠소. 이런 할아버지의 보살핌에 박씨 할머니는 할아버지가 마련해준 빈방에서 그간의 피로를 풀며 편안한 밤을 맞이할 수가 있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 잠에서 깬 박씨 할멈은 주섬주섬 짐을 챙기더니만 그 방에서 조용히 나오는 것이라. 그러자 아니 아침 일찍부터 어딜 가시오? 내가 미음을 좀 끓여놨는디. 마당채를 쓸던 할아버지가 놀라 물었다. 아, 제가 더 피해를 드리면 안 될 것 같아서 말입니다. 어제 일만 해도 너무 감사드려요. 그러자 쓸던 빗자루를 내려놓은 할아버지가 말을 이었다. 그리 고마우시면 우리 통성명이라도 좀 하십시다. 난 이 마을에서만 50년을 살아온 최평백이라 하오. 예,
저는 박기순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정식 인사를 하고 나자 최 씨 할아버지는 곧 아침상을 차려오겠다며 부엌으로 들어가는 것이었다. 이에 박 씨 할멈은 어쩔 수 없다는 듯 보따리를 내려놓았다. 이윽고 박 씨 할멈과 밥상을 마주하고 앉은 최 씨 할아버지가 말을 이었다. 차린 건 없지만 편히 드시구려. 아니 근데 한 며칠 쉬었다 갈 일이지. 왜 그리 아침부터 나가려고 한 것이오? 그러자 박 씨 할멈이 답했다. 어찌 보면 절 살려주신 은인이시기도 한데 제가 뭘 해드리지는 못할 망정 민폐를 끼칠 수는 없는 노릇이지요. 그래서 몰래라도 나가려고 한 것이었습니다요. 아니 민폐는 무슨... 어쩌다 산길로 또 잘못 들 걸 생각하면 호랑이가 무섭지도 않단 말이오. 난 그냥 오랫동안 혼자 살아온 몸이니 대군 눈치 볼 것 없이 더 쉬다 가셔도 좋소. 어차피 나가도 내가 나가는 편이 나으니까 말이오. 그 말에 박 씨 할멈은 화들짝 놀라며 말을 이었다. 아니, 영감님께서 나가시다니요. 당치도 않은 말씀입니다. 전 사실 제가 살아온 팔자 때문에 신경이 쓰여 그런 것이 왜다. 나와 인연이 있는 이들이라면 전부 다 이 세상을 떴으니까 말이오. 그저 영감님한테 무슨 일이 생기지나 않을까 싶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잠시 생각에 잠기던 최 씨 할아버지가 말을 이어갔다. 그런 것이었다면 나도 내 얘기를 들려줘야 하겠소. 나도 그리 만만치 않은 삶을 살아왔으니 말이오. 하며 고개를 떨구자 박 씨 할머니가 웃으며 화답했다. 아, 사실 저도 한번 여쭤보고 싶던 차였습니다. 어찌 이리도 멋진 양반께서 혼자 살고 계신지 그 연유가 참으로 궁금한 터였어요. 그 말에 살짝 고개를 든 최 씨 할아버지가 한숨을 내리시더니 말을 잇는 것이었다. 사실 나도 그 산에 오르던 특별한 이유가 있었소이다. 할멈과 방법은 다른 것이었지만 목적은 같은 것이었지요. 목적이 같았다라니요? 그런 최 씨 말에 박 씨 할멈은 놀란 채 입을 다물지 못하고 있었다. 난 오래전 사랑하는 아내를 잃고 여태껏 호라비로만 살아왔소. 산남을 따라 나간다며 평상시처럼 웃으며 나간 아내가 영영 돌아오지 않을 줄은 내 꿈에도 몰랐으니까 말이오. 그 충격으로 난 어느 누굴 만나도 말수가 없어졌더랬소. 그래도 주변 이웃들은 아내가 어디선가 잘 살고 있을 거라 얘기를 해주는데 차라리 그리 집을 나간 편이 나은 듯도 생각되었지요. 자식놈을 하나 낳다가 나오자마자 세상을 떠난 터에 가진 것도 없는 나랑 살며 어찌 힘들지 않았을 수가 있었겠소. 그런데 그때부터 산에서 들려오는 호랑이 소리에 난 아내가 어찌 된 것일지 확신이 가기 시작했소. 그러다 보니 정말 그 호랑이 놈이 원수 같아 보여서는 내 그놈을 잡지 않고서는 잠도 제대로 잘 수가 없을 지경이었소. 그런데 어느 날 지나가던 스님이 하시는 말이 어찌나 가혹하던지. 아니, 그것이 뭐였는데요? 이 집에 큰 해군이 껴서 내가 뭐래도 전부 잃어버릴 팔자라는 것 아니겠소. 특히 내 위 조상들 중에 엄중한 죄를 물은 마땅한 자가 있는 것이라 이래도 좋지 않은 기운이 감도는 것 같다지 않았겠소. 그 얘기를 듣고 나니까 내 살면서 느낀 모든 의문이 풀리면서도 한편으로는 그 호랑이를 때려잡으려는 용기가 도저히 나질 않는 것이었소. 그런 최 씨 할아버지의 말에 고개를 떨구던 박 씨 할멈은 가만히 있다가 다시 말을 이었다. 정말 영감님도 저와 똑같은 팔자를 타고나신 거였구랴. 우리가 이리 만난 것도 다 그 못된 하늘의 운명 때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요. 그러자 같은 생각이라는 듯 고개를 끄덕이던 최 씨 할아버지가 계속 말을 이어갔다. 근데 얼마 전부터는 내 그 떠나간 아내가 꿈에서 나와
그 깊은 산골로 빨리 오라며 나한테 손짓하는 것이 아니었겠소? 저승에 있는 아내도 내가 이런 팔자인 줄을 이제서야 눈치챈 것인지, 그래서 난 얼른 따라가겠다며 그 길로 산길에 오른 것이었지요. 그런데 최씨 할아버지의 또 다른 신기한 말에 박씨 할멈은 그를 멍하니 바라만 보고 있었다. 그 깊은 산중에 들어서고 나서야 내 꼭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든 것이었소. 그것이 바로 당신을 보고서 바로 든 생각이었지요. 무슨 이유인지는 몰라도 당신이 그 노란 저고리를 입고 계곡 밑에 앉아 한숨을 짓고 있는데 나라도 꼭 살아서 당신을 구해야겠다는 생각이 든 것이었소. 이런 할아버지의 말에 훌쩍이기 시작하는 박씨 할멈이었다. 내 아내가 왜 꿈속에 나타나 산속으로 오라며 손짓을 했던 것인지 난 그제서야 눈치를 챌 수가 있던 것이었소. 박씨 할멈 당신을 만나보라 이런 것이었거늘 이젠 나도 혼자 살기가 겁이 나오. 내 몹쓸 팔자가 누굴 또 해할지 모르는 것이거니와 이렇게 혼자 살 바엔 살아도 별 의미가 없는 것이 아니겠소. 더 말을 잇지 못하는 박씨 할멈에 최씨 할아버지는 계속 말을 이어갔다. 그래서 내가 생각을 해봤는데 말이오. 우리가 같은 팔자인 마당에 어찌 마지막 희망을 한번 가져보면 어떠냐는 것이오. 그러다 보면 그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고. 진짜 잘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우리한테도 생겨날지 모르는 것 아니겠소? 더군다나 산에서 잃은 내 아내가 꿈에서도 알려준 터. 우리 한번 같이 살 궁리를 해보는 건 어떠냐는 말이오. 그 할멈이 처한 운명도 할 수만 있다면 나와 함께 바로 잡아보고 말이오. 어떻소? 최씨 할아버지의 진지한 말에 가만히 듣고만 있던 박씨 할멈은 하루만 생각할 시간을 달라 이르는 것이었다. 이에 최씨 할아범도 당연히 그래야 한다면서 다음 날이 될 때까지 마냥 마당간을 거닐며 안절부절 못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그날 저녁 내내 방에만 틀어박혀 있던 박씨 할멈은 큰 고민에 빠질 수밖에 없었더랬다. 그려 내 팔자를 조금이라도 고칠 수만 있다면 내 어찌 그리 당장 못 해보겠는가. 근데 내 팔자가 더 센 것일지도 모르는 것인데 그랬다가는 만일에라도 그 최씨 할아범한테 무슨 일이라도 생기면 난 그땐 정말 죽어 마땅하지 않겠는가. 이를 어찌하면 좋을꼬. 긴 밤이 다 새도록 결국 고민을 끝내지 못하던 박씨 할멈은 애꿎은 이불만 만지작거리다 잠이 들고 말았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 조용히 방에서 나온 박씨 할멈이 벌써 마당에 나와 있는 최씨 할아버지와 눈이 마주쳤다. 제가 간밤에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 말이오. 그러자 물끄러미 할멈을 바라보던 최씨 할아범이 얼른 뛰어오는 것이었다. 우리가 함께 살지 않는 척 그저 각방에서만 생활한다면 어떨까 싶소이다. 그럼 서로 살아가는데 힘이 될 뿐더러 각자 가진 팔자가 서로 해칠 일은 없지 않겠소? 이에 환히 웃는 최씨 할아버지가 말을 이었다. 그거 좋은 생각이 왜다. 한번 그리 해보십시다. 하며 이들 두 노인은 이날부터 각방에 살며 마치 한 집에 있어도 같이 살지 않는 양 각자의 생활만 이어하기 시작했다. 매일 아침 이불을 개고 방에 나설 때면 그저 이웃사람 보듯 안부 인사 정도만 주고받는 그들이었다. 끼니마다 밥을 먹을 때에도 최씨 할아범은 대청마루에 앉아 먹는가 하면 박씨 할멈은 자신의 방에서만 혼자 식사를 하는 것이었다. 사실 박씨 할멈은 그 고민을 이어하던 날 밤 먼저 간 아들의 꿈을 꾸었더랬다. 이어서 첫째 그리고 둘째 남편도 모두 나와서는 박씨 할멈을 위로하는 것이라. 부디 저승으로 오기 전까지는 새 삶을 누리며 남편이 즐겁게만 살라는 것이었다. 이런 복된 꿈에 박씨 할멈은 그 최씨 할아버지와의 인연을 키우는 데에
큰 용기를 가질 수 있었더랬다. 이후 박씨 할멈은 최씨 할아버지와 한 지붕 및 다른 방에서 생활하면서 나름 바쁘고도 편안한 삶을 이어가기 시작했다. 메주를 쏘어 장을 담그는가 하면 이전에 장독대에 담겨있던 여러 장들을 하나 둘 요리에 써보는 것이라. 수년 동안이나 뭐하나 제대로 해먹어보질 않은 최씨였기에 정성스레 차려낸 박씨 할멈의 반찬들은 매일 최씨를 감격하도록 했더랬다. 특히 냉이를 넣고 팔팔 끓인 된장찌개를 맛본 최씨 할아버지는 모든 시름은 다 잊은 채 그 감칠맛에 찔끔 눈물까지 흘리는 것이었다. 하지만 이런 최씨 할아버지의 모습을 아는지 모르는지 자신의 방에서만 어제 먹다 남은 약과나 누룽지 등으로 끼니를 때우는 박씨 할멈이었다. 이런 날들이 계속 이어지는 동안 이들 최씨 할아범과 박씨 할멈은 그저 서로가 곁에 있어 든든하기만 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턴가 부엌 아궁이 앞에 쭈그리고 앉아 불을 지피던 박씨 할멈은 자신의 몸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다. 아궁이의 열기가 아랫배로 전달이 되어 그런 것인지 살면서 그런 기분은 처음 느껴보는 것이라. 그리곤 마당에서 장작을 패는 최씨 할아범을 볼 때마다 뭔지 모를 욕망이 솟구쳐 오르는 것이었다. 아니, 나한테도 어찌 이런 감정이 남아있을 수가 있다더냐. 내 기분이 대체 왜 이런 것이요? 최씨 할아버지가 팬 장작을 아궁이에 넣을 때마다 매번 뜨거워지는 자신을 느낄 수밖에 없던 박씨 할멈은 될 수 있으면 최씨 할아범과 마주치지 않으려 노력을 했더랬다. 하지만 우연이라도 마당채에서 마주할 때면 마냥 양볼이 빨개져 가지고는 홍기찬 지도 얼마 안 된 새색시 마냥 금세 자리를 피해버리는 것이라. 이런 연유로 최씨 할아범은 자신이 싫어진 것인지 오해하기에 이르렀다. 또 박씨 할멈의 얼굴에선 어느 순간 팔자 주름도 줄고 생기까지 돌았기에 최씨 할아범도 묘한 기분이 들긴 마찬가지인 것이었다. 사실 최씨 할아범도 이 시기 똑같은 기분을 느끼고 있었다. 오래전 총각 때 느껴봤음직한 그런 설레임은 물론이요. 박씨 할멈이 차려주는 밥을 먹을 때마다 기운이 용솟음 치면서 쌀한가 마니는 거뜬히 들 것만 같은 것이었다. 그런 여차로 박씨 할멈을 볼 때마다 그저 번쩍 안아들어 올리고 싶은 그런 최씨 할아버지였더랬다. 이런 날들이 계속 이어지자 이를 참다 못한 최씨 할아버지가 박씨 할멈의 방문을 두드려댔다. 저 할멈, 우리 잠깐 얘기 좀 하십시다. 그러자 박씨 할멈도 기다렸다는 듯이 바로 답을 이어했다. 그럼 들어오셔서 말씀 나누시겠소? 저도 할 말이 있긴 한데 말입니다. 이에 눈이 있는 대로 커진 최씨 할아버지가 박씨 할멈의 방문을 열어젖혔다. 그리고는 할멈, 내가 싫으면 그냥 싫다고 말하시오. 나도 싫다는데 억지로 마주하기는 원치 않소. 그런데 내 제정신으로 말하지만 어찌 오늘도 그리 이쁜 것인지 내 원참. 하여간에 내 더 이상 그 그림의 떡처럼 할멈이 옆에 있는데 따로 국밥처럼 놀지를 못하겠소이다. 이 말에 더 양볼이 빨개진 박씨 할멈이 말을 이었다. 영감님이 싫다니요. 가당치도 않은 말씀입니다. 그냥 저도 왜 그리 영감님이 갈수록 멋져 보이는지, 네, 이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도 너무 궁금해 그런 것이 아니었겠소? 네, 이 못난 팔자만 아니라면 저도. 그러자 순간 최씨 할아버지의 넓은 가슴팍이 박씨 할멈을 와락 끌어안는 것이었다. 아이고, 영감님. 아이고, 이러시면. 그 가녀린 박씨 할멈의 몸을 부서질 듯 꽉 끌어안던 최씨 할아범이 잠시 물러서며 말을 이었다. 아니, 네, 너무 세게 끌어안은 건 아닌지 모르겠소. 할멈 괜찮으시오? 그러자 되려 최씨 할아범을 끌어안는 박씨 할멈이 답했다. 어휴, 안 괜찮으면 어쩌겠습니까요? 살면서도 산 것 같지 않던 것을
이토록 살려주신 분이신데 더 꽉 안아주셔도 됩니다요. 그 말에 한방 미소를 보이던 최씨 할아범이 박씨 할머니를 더욱 꼭 안아주는 것이었다. 그리고 이날 그 둘만의 첫날 밤은 아주 긴 시간 동안 흘러갔더랬다. 다음 날 아침 해가 중천에 뜰 때까지도 최씨 할아범과 박씨 할멈은 한 이불을 덮은 채 마냥 미소만 띄우고 있었다. 부인, 내 도저히 믿지를 못하겠어서 그렇소. 어찌 우리 나이에도 예전 젊을 때의 그 쌩쌩한 느낌이 확 올라올 수가 있냔 말이오. 이런 기운이면 내 세상을 다 갖는 것보다도 훨씬 더 좋다는 것 아니겠소? 그러자 박씨 할멈도 환히 웃으며 최씨 영감을 바라보았다. 아, 그러니까 말이에요. 내 한창 때 기력이 어찌 저 밑바닥에서부터 꿀렁꿀렁하며 솟아오를 수가 있는지 내 이 기분이라면 당장 애라도 낳을 수 있다는 거 아니겠소. 아, 우리한테 어찌 이리도 신기한 일이 생긴 건지. 아, 근데 이를 어쩐다요? 우리도 깊은 인연이 되어버린 이상 이젠 무슨 안 좋은 일이 닥치는 건 시간 문제가 아니겠소. 이에 묵묵히 말을 안고 있던 최씨 영감이 다시금 말을 꺼냈다. 운명을 벗어낼 수 있을지 그냥 한번 맞닥뜨려나 보십시다. 내 이 부인을 안아본 것만으로도 당장 죽을 여한이 없는 것을 우리 얼마 남지 않은 인생에서 어떻게든 방법을 찾아보면 되는 것 아니겠소? 그러자 박씨 할멈이 최씨 할아범을 꼭 끌어안는 것이었다. 고맙습니다, 영감님. 제 곁에 있어줘서 정말 고마워요. 고맙긴요. 내가 더 고맙지요. 이대로 살아만 있어줘서 내가 더 감사하다오. 하며 이들은 오래오래 서로를 끌어안고만 있었더랬다. 그리고 몇 날 며칠이 흐르는 동안에도 이들은 함께 앉아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거나 끼니 때마다 서로 밥을 먹여주는가 하면 한 손을 맞잡고 산책을 나가 서로를 꼭 끌어안은 채 먼 석양의 노을을 바라보는 것이었다. 영감님, 내일도 우리한텐 별일 없겠지요? 아, 그럼 우리 부인한테 별일이 있을 것 같으면 어디 내가 가만히 앉아만 있겠소? 그리고 다 늙은 우리한테 이리도 신기한 기운을 불어넣어줬는데 저 하늘이라고 염치 없이 그걸 번복할 리가 있겠냐 말이오. 그러니 걱정 말고 여 내 품에 안겨. 그저 마음 편히 살 걱정이나 하시구랴. 그것이 우리가 할 최선이 아니겠소? 그 말에 흐뭇한 미소를 보이며 먼 하늘을 바라보는 박씨 할멈이었다. 그리고 또 몇 달이 흐르는 동안에도 정말 이들의 팔자가 고쳐진 것인지 이들은 그저 편안한 하루를 맞이하는 것도 모자라 아주 행복한 일상을 보내는 것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어김없이 불어닥친 한겨울 추위 속에서 그만 최씨 할아범이 아주 지독한 몸살에 시달리게 된 것이라. 그간 넘치는 기력을 주체 못하고 써온 탓일까. 이에 하루 종일 할아범 옆에서 수발을 들며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닌 박씨 할멈이었다. 이것이 어쩌면 자신의 팔자 때문인지도 싶은 것이었기에 박씨 할멈은 온갖 정성을 다해 할아범을 간호하는 것이라. 그런데 얼마가 지나니 정말 의식까지 잃을 뻔했던 최씨 할아범의 증세가 눈에 띄게 호전되어 가는 것이었다. 아이고, 영감님, 정신이 좀 드세요. 어이구야, 이제야 살 것 같소. 어째 나도 한 걱정했다만 이거 보소. 우리 팔자도 이제 걱정할 거 없다 안 합니까? 나 정말 거뜬해졌단 말이오. 정말 밥 한 번 먹고는 씻은 듯이 나아버린 최씨 할아버지의 박씨 할멈은 그저 눈물을 흘리며 기뻐할 뿐이었다. 그리고는 또 얼싸하는 채 긴긴 밤을 보내는 것이었다. 그런 또 어느 날 구름이 어슴푸레 달가린 저녁 웬 검은 복면을 한 사내 하나가 담을 넘어 안방에까지 쳐들어온 것이라.
이에 놀란 최 씨 할아버지가 다급히 일어섰다. 아니, 당신 누구여? 그러자 한 손에 긴 돌을 쥔 남정네가 할아버지를 내리칠 기세로 소리치는 것이었다. 있는 것 다 꺼내놓으래. 그 장에 든 거 몽땅 다 꺼내놓으면 내 목숨만은 건지도록 해주겠다. 돌을 들고 위협하는 강도놈에 최 씨 할아범은 벌벌 떨기에 이르렀다. 하지만 이 소리를 듣고 부엌에서 나온 박 씨 할멈 모습에 할아버지는 다시금 호통을 치는 것이라. 이 고얀 놈아! 여가 어디라고 감히 강도질을 하고 있느냐? 넌 네 집에 애미 애비도 없다더냐? 그러자 이에 더 큰 욕지거리를 해대며 손에 쥔 돌로 위협하는 강도의 모습에 놀란 박 씨 할멈이 강도의 뒤에서 뛰어들어온 거라. 그리고는 그 강도의 팔을 붙잡는 것이었다. 지금 우리 집에서 뭐 하는 짓이냐? 그러자 강도가 있는 힘껏 박 씨 할멈을 밀쳐는 순간 할멈이 대청마루로 쓰러지더니 바닥에 머리를 찍고 말았다. 아이고, 부인! 아이고! 놀란 최 씨 할아버지가 박 씨 할멈한테 뛰어가려 하자 강도놈이 이를 붙잡아 세웠다. 어딜 도망가려는 게냐? 멀리 있는 거 없는 거 다 내놓고나 가야지. 이때였다. 어디선가 날아드는 돌멩이 하나에 강도놈이 땅바닥으로 곤두박질 쳤다. 그리고 마루로 뛰어들어오는 누군가. 덩치가 커다란 한 사내였다. 이놈! 누가 담을 넘길래 와봤더니 여기서 강도짓을 해? 넌 오늘 제삿날이랬다. 하고는 그 강도놈을 밧줄로 꽁꽁 매는 것이었다. 이 상황에 놀라기도 잠시 박 씨 할멈한테로 뛰어간 할아범은 할멈을 조심스레 흔들어댔다. 부인 괜찮소? 부인! 하지만 박 씨 할멈은 의식이 없는 상태였다. 이에 너무 놀란 최 씨 할아범은 목 놓아 울기 시작했다. 아이고 부인, 이대로 가면 어쩌. 다 내 탓이구려. 다 내 팔자 탓이요. 이 모습에 그 덩치 큰 청년은 강도놈을 붙잡은 채로 말을 이었다. 내 이놈을 관가에 데려간 뒤에 의원을 불러오겠소이다. 그 전까지는 시간이 걸릴 터이니 이거라도 꼭 다려서 드시도록 해보시오. 하며 청년이 꺼내놓는 것은 작은 산삼이었다. 고맙습니다요. 어쨌든 도와줘서 고맙소이다. 인사를 하면서도 박 씨 할멈을 끌어안고 오는 최 씨 할아버지였다. 청년이 나간 뒤에 할멈을 방에 누인 최 씨는 그저 한없이 울기만 했다. 내 할멈이 걱정할 때 조금이라도 더 신경 썼어야 할 것을. 어쩌자고 그랬는지 내가 정말 죽일 놈이여, 내가. 하더니 잠시 울음을 멈춘 할아범의 말을 이었다. 그래요, 우리 그냥 같이 가십시다. 나도 때 맞춰서 뒤따라가겠소. 하며 방 밖을 나와 부엌으로 향하는 것이었다. 한 구석에 있는 양잿물을 들이키려는 심산이었다. 그런데 그때 마루에 둔 청년이 주고 간 산삼이 눈에 띄는 것이라. 이에 최 씨 할아범이 중얼거렸다. 일단 이거나 마지막으로 먹여봐야 쓸까. 머리를 다쳤는데 산삼이 얼마나 효능이 있겠냐마는. 그래도 그 청년이 주고 간 것인데 무시하는 건 예의가 아닌 것이지. 이내 바로 산삼을 타려는 최 씨 할아범이 곧바로 박 씨 할멈한테 가 입술을 죽여주었다. 그러기를 여러 번 하던 그때, 아니 글쎄 박 씨 할멈이 눈을 뜨는 것이 아닌가. 아이고, 부인! 나요! 최씨 영감이요! 아니 영감님, 이것이 어찌된 일이랍니까? 눈물을 흘리며 박 씨 할멈을 얼싸안던 최 씨 할아범은 곧 있었던 일들을 얘기해 주었다. 그러자 그랬군요. 근데 그것이 하나도 기억나질 않네 그려요. 이에 최 씨 할아버지가 눈물을 닦으며 말했다. 그래, 괜찮소. 살아서 좋은 기억만 하면 되는 것이 왜다. 어쨌거나 너무 다행이요, 부인.
그날 이후로 최씨 할아버지는 매일같이 하늘을 바라보며 기도를 올렸더랬다. 그것은 감사의 기도였고 박씨 할머니와 백년가약을 약조하고는 굵은 구리 반지까지 끼워줬더랬다. 그 반지를 매일같이 만지작거리는 박씨 할멈은 최씨 할아범한테 매일 여보라 부르면서 마냥 행복해만 했다. 그리고 그 모습에 너무도 감사해하던 최씨는 자신의 집에 뛰어들어와 도와줬던 그 청년을 알아보려 수소문했지만 전혀 알 길이 없었다. 동네 사람 어느 누구도 그런 청년은 만난 일이 없었다는 것이었다. 그런 날이 흐르고 난 어느 밤, 이들 노부부가 방 안에 다정히 누워 자려 호롱불을 끈 그때 갑자기 밖에서 호랑이 울음소리가 들리는 것이라. 에그머니나, 여보, 저 소린 호랑이 소리 아니여. 그러자 함께 놀란 최씨도 말을 더듬거렸다. 맞는 것 같은데. 아니, 어찌 이 오밤중에 여기까지 내려온 것이여. 이것이 뭔 일이다냐. 그 소문으로만 돌던 호랑이가 마을에까지 내려온 건 처음 있는 일이었다. 이불만 끌어안은 채 그 연약한 창호지문만 바라보고 있는 노부부였다. 어쩌면 좋소. 바로 우리 집 밖에서 우는 것 같은데 여기까지 뛰어들어오는 건 문제도 아니지 않겠소. 그래도 걱정 말아보시오. 우리 운명이 여서 다 할 것이었음 진작 일이 일어나지 않았겠소. 그러니 너무 걱정은 말아보시구려. 그러기를 잠시 이제는 바로 대문 밖에서 들리는 호랑이 울음소리에 이들 노부부는 숨까지 죽여야 했다. 그런데 얼마 후 쥐죽은 듯이 고요해지는 것이 아닌가. 그 마치 성이 난 듯 여겨지던 호랑이 울음소리에 양쪽 귀까지 틀어막아야 했던 노부부는 어느새 제풀에 지쳐 잠이 들고 말았다. 그리고 난 다음 날 아침 조심스레 방문을 연 최씨가 마당채로 나와보니 평상시와 똑같이 동네 이웃들의 목소리가 들려오는 것이었다. 이에 안심한 노부부가 곧 대문을 열어보니 아니 글쎄 집 앞에 웬 저고리 하나가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닌가. 아니, 저 노란 저고리는 어디서 많이 보던 건데. 그러자 깜짝 놀란 박씨 부인이 그 저고리에 다가갔다. 아, 이건 내 저고리가 아닙니까? 예전 그 산에서 떨어뜨리고 온 내 저고리요. 하며 뛸 듯이 기뻐하는 것이었다. 내 어머니가 주신 유일한 선물이라. 그때 산에서 내려와 얼마나 슬펐던지. 아니 근데 어찌 이것이 여 대문 앞에 떨어져 있는 것일까요? 그 말에 최씨도 고개를 갸웃하는 것이었다. 그러면서 먼 산을 바라보던 최씨가 혼잣말을 이었다. 정말 저 산에 호랑이가 살고 있었어도 말이오. 설마 그 호랑이가 놓고 간 건 아닐 텐데 말이지. 그리고 집으로 들어간 이들 노부부는 그저 매일같이 웃음꽃만을 피워가며 마냥 행복한 나날들을 보냈더랬다. 이후 얼마의 시간이 흐르는 동안에도 산에서는 더 이상 호랑이 울음소리가 들리지 않았으며 누군가의 얘기로는 그 호랑이가 진작 다른 산으로 떠나갔을 거라 전해졌다. 그 떠난 시기가 노부부의 집 앞에 와 울음을 울던 그때였는지 알 순 없는 노릇이지만 말이다. 모든 산에는 영물이 존재한다. 그 중에서도 옛부터 호랑이는 아주 신비로운 일들을 행하는 존재이기도 했다. 권위를 상징함은 물론이요. 사람의 목숨을 앗아가는 짐승이기도 한 것이었지만 잡기를 막고 재앙에서 구해주는 등 누군가한테는 커다란 도움을 주는 아주 신령에 가까운 영물이기도 한 것이었다. 이런 호랑이를 통해 만난 노부부가 기구한 팔자를 벗어내고 별탈 없이 행복한 여생을 보낼 수 있기까지 이러한 옛날 옛적의 신비스러운 일들은 또 어디선가 계속해서 일어나곤 했다 전해진다.
옛날 어떤 마을에 큰 부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 부잣집은 상머슴, 중머슴, 꼴머슴 등 여러 명의 머슴을 두고 있었는데 어느 날 한 스님이 시주를 왔습니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부잣집 문전에서 목탁을 두드리며 시주를 청하니 마당에 나와 있던 주인 영감이 물끄러미 스님을 쳐다보았습니다. 그러더니 마당 한켠에 놓인 광으로 들어갔습니다. 옳지, 저 광에 가서 쌀을 듬뿍 퍼서 주려나 보다. 이렇게 짐짓 기대를 하고 있는 스님이었으나 사실 주인 영감은 다른 할 일이 있어 곳간에 간 것이었지 스님에게 쌀을 퍼주러 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스님은 그냥 서서 염불만 하고 있었죠. 이렇게 있다 보면 이 부잣집에서 잘해주려니 하는 기대로 말입니다. 부잣집 영감은 스님을 세워놓고만 있었고 스님은 서서 있기만 하는 시간이 꽤나 많이 흘렀습니다. 그런 모습을 처음부터 보아온 그 집 상머슴이 딱한 마음에 주인에게 말했습니다. 주인어른, 저 스님한테 시주를 주실 양이면 얼른 주시든가, 안 주실 마음이면 얼른 다른 데나 가보라고 말을 하십시오. 가든지 말든지 그건 저 중이 알아서 할 일이지. 왜 내가 이래라 저래라 하겠느냐? 아이고 무슨 말씀을 그리 하십니까? 일단 우리 집 문전에 들어온 사람이면 누구가 됐던 간에 집주인의 소관이 아닙니까? 들어오라든가 말라든가 돕겠다든가 거절하겠다든가 하다못해 무슨 일로 왔는지 물어라도 보시면 좋지 않겠습니까? 나는 못 준다. 못 줘. 저 중은 오든 가든 지 마음대로 하라고 해라. 애템. 그렇게 말하며 가버리는 것이 아닌가요? 이 집 머슴은 기가 막혔습니다. 그러실 작정이었으면 진작 말씀이라도 해주셔야 저 스님이 다른 데라도 가볼 것이 아닙니까? 여기서 시간만 지체하니 서산의 해는 넘어가고 어둑해지는데 저 스님은 어쩌란 말입니까? 실로 주인 어른이 저 스님을 딱하게 만들었습니다요. 흥, 너가 저 중에 부모라도 되느냐? 아니면 형제라도 되느냐? 아주 끔찍이 생각해 주는구나. 그렇다면 남보고 인심 쓰라고 하지 말고 너가 동량을 주면 되겠네. 예, 그럴 겁니다. 제가 주겠습니다. 이러면서 상머슴은 자신이 이 집에서 7년을 살면서 모아놓은 세경을 몽땅 다 주워버렸습니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동량을 온 스님은 머슴에게서 7년 세경을 받아들고는 절로 돌아갔습니다. 머슴에게 고맙다는 말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이내 절로 올라와서는 부처님에게 그 머슴이 그저 잘 되게 해달라고 힘써 기도했습니다. 그러니까 머슴은 스님을 통해 저얼의 기도를 한 것이고 저얼은 이 스님이 기도를 잘하게 해준 것이 되니까 서로 품앗이를 한 일이 되었습니다. 경우가 밝으신 부처님이 이런 사정을 보시고서는 오죽 잘 되게 해줄 것인가 하는 것을 믿고 있는 스님은 열심히 빌고 빌었습니다. 그저 그 부잣집 머슴이 잘 되기만을 이렇게 3년을 빌었지요. 3년이 지난 어느 날 스님은 그 큰 동네에 큰 부잣집에 사는 큰 마음씨를 가졌던 그 머슴을 찾아가 보기로 하였습니다. 저월에 그리 정성껏 시주를 한 그 머슴이 어떻게 지내는지 궁금했었지요. 또 스님 자신이 이리도 간절히 기도를 해왔는데 얼마나 잘 되어 있는지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잘 되어 있기는커녕 아주 잘못되어 있었습니다. 아니, 안전뱅이라니. 세상에 이럴 수가 있겠습니까? 현실은 적선지간은 필유여경이란 말이 아니었습니다. 필유여앙이여 화였습니다.
너무나 충격을 받은 스님은 즉시 절에 올라와서 부처님에게 항의를 하였습니다. 안진뱅이가 된 그 불쌍한 상머슴은 진정 부처님이 그렇게 만드셨습니까? 아니면 제가 기도를 잘못 올려서 그렇게 됐습니까? 부처님 말씀 좀 해주십시오. 네, 제가 잘못 빌어서 그렇습니까? 좋습니다. 그럼 이제부터는 그 머슴이 천석군 만석군으로 잘 살게 해달라고 빌지 않겠습니다. 그저 안진뱅이 신세나 벗어나서 그래서 꽁충꽁충 뛰어다닐 수 있게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면서 3년을 다시 정성 들여 빌고 빌었습니다. 이번에는 부처님이 그 머슴을 다 낫게 해주었을 거야. 멀쩡해진 다리로 일을 하고 있을 거야, 분명히. 아니, 그런데 이번에는 눈까지 멀어 봉사가 되었구나. 아니, 이 일을 어쩌라는 말인가. 3년 만에 기대를 하고 왔는데 이런 게 설상가상이라는 거구나. 부처님에게 정말 실망이다. 아니, 원망이었습니다. 허무함 그 자체였지요. 부처님, 이것이 인과응보입니까? 7년 세경을 받으신 부처님의 보답이 저 머슴에게 안 못 보는 눈과 걷지 못하는 다리, 이런 이중고통을 주시는 것입니까? 제가 올리는 이 불공이 부족하여 노여워서 그러십니까? 저 머슴이 제가 받을 벌을 대신 받고 있는 것입니까? 예, 좋습니다. 제가 다시금 3년 동안 저 사람의 다리가 성하고 눈이 성하도록 극진히 더 간절하게 빌겠습니다. 제가 기도할 상대가 너무 참혹하니까 제가 곱절로 불공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 부처님도 제발 좀 도와주세요. 이리하여 또다시 3년이 흘렀습니다. 그냥저냥 3년 세월이 아니지 않겠습니까? 실로 뼈를 깎는 각골진공 상태가 아니었던가 말입니다. 3년이 지난 후 스님은 다시 그 부자 동네에 내려가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또 무엇입니까? 문둥이라니. 머슴은 여기저기 온몸에서 진물이 질컥질컥 나는 문둥이 신세이지 않겠습니까? 피부는 더 말할 것이 없고 손가락도 부실하고 눈썹도 다 빠지고 다리에 눈에 이제는 온몸이 다 처참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스님은 차마 자기가 여기 왔다는 말도 못하고 돌아서는데 어떻게 알아보고는 그 병자 몸을 질질 끌면서 와서는 상머슴이 말을 했습니다. 하기야 아직도 귀는 성하고 혀도 성하고 머리도 성하니까 말은 할 수 있었겠지요. 스님, 3년 만에 또 오셨구려. 제가 전생에 무슨 죄가 그리 많아서. 하지만 저를 우리 집 주인어른이 잘 돌봐주고 계신답니다. 스님은 눈물을 흘리면서 홀로 절에 돌아왔습니다. 9년간 그 고약한 부자주인 영감이 저 병든 목숨을 구원해주고 있었다는 말이 큰 충격이었습니다. 스님 자신은 그저 불공만 드렸지요. 부처님은 목석으로만 침묵을 지키고 있었고요. 속세에는 9년 병자가 있고 9년 간병인이 있었습니다. 사찰에는 불승이 있고 그 불 자체가 있습니다. 고는 진정 어디가 더 심한가요? 낙은 도대체 어디서 어떻게 언제 찾는다는 말입니까? 의심, 회의, 분노, 갈등, 고민 이런 낱말들이 이런 충격을 받은 스님의 마음을 대신할 수 있을까요? 부처님, 그렇다면 제 정성이 여전히 부족한 줄 알고 다시 3년간 지극정성으로 부처님께 빌겠습니다. 3년 후 부처님은 저에게 무엇을 보여주시겠습니까? 그 머슴의 모습은 어찌 되어 있을까요? 3년이 또 흘렀습니다. 그러니까 그 상머슴이 세경을 시주한 사건 이후
12년이 흘렀던 것이지요. 이제 상머슴과는 5번째 만남이 되는데 그 머슴은 아예 죽었을까요? 살았을까요? 살아있던들 또 무슨 병을 더 보태서 있을 것인가요? 아니, 저 귀남자가 그 머슴이라고? 환골탈태하여 갖은 병은 씻은 듯이 사라지고 깨끗하고 몸이 성한 귀남자가 되어 있는 그 상머슴은 그 부자 영감을 부모로 모시면서 아주 행복하게 잘 살고 있지 아니한가요? 스님이 밤이나 낮이나 그저 잘되게 해달라고 애절하게 빌어왔었지만 정작 현실을 보니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부처님에게 돌아와 울면서 자신의 깨달음을 아뢰었습니다. 아, 부처님이시여. 부처님께서는 복을 받는 것은 고생 다음이라는 것을, 복은 시간이 해결한다는 것을, 인간은 당대에 다 풀리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속세와 사찰의 차원이 다르지만 마침내는 하나로 귀결된다는 것도요. 전생에 너무 죄를 많이 지어서 금생에 태어나서는 머슴으로 살았고, 내세에서는 안진뱅이로 살고, 내내세에서는 장님으로 살고, 다음 내세에서는 문둥이로 살아나야 비로소 다다음 내세에서는 귀남자로 태어날 것을 말입니다. 이번 일로 3년씩의 축소판을 겪으면서 인과 응보를 절실히 깨달았습니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조선시대 때 태평성대가 계속되어 조정과 온 백성이 한가로운 시절이었다. 한 고을에 사는 홍판서와 김판서가 있었는데 어느 날 궁에서 퇴궐하여 집에 온 두 대감은 술자리를 하게 되었다. 평소 막역했던 두 대감은 주거니 받거니 거나하게 주기가 돌며 허물없이 속마음을 털어놓았다. 좀 입이 가볍지만 호탕한 홍판서가 먼저 넌지시 입을 열었다. 대감, 우리 이왕이면 이번에 아주 사돈이 됩시다 그려. 이 말을 들은 김판서도 주기로 붉어진 얼굴에 반가운 기색을 보이며 네, 정말 그리 되면 소원이 없겠소이다. 대감 따님, 서리도 꽤 컸을걸요. 그거 말고요. 김대감 아들 대건이는 내 사윗감으로 진작에 점을 찍어 놓았지요. 홍판서가 부은 술잔을 들이킨 김판서는 이렇게 말을 했다. 내가 꼭 우리 아들이라 해서 말하는 게 아니라 대건이가 어릴 때부터 남달랐지요. 크게 될 아이라고도 이야기했답니다. 물론 대개 서리도 그만하면 교숙감으로 훌륭하고요. 우리 서리도 어디다 내놓아도 부족하지 않게 키웠죠. 그럼 만물이 부르고 화평한 날로 택이라여 곧 성혼시키도록 합시다 그려. 아, 홍대감 여부가 있겠소이까? 너무도 잘 어울리는 한 쌍 아니겠습니까? 아마 이게 전생연분인가 하오. 이로써 홍판서와 김판서는 서리와 대건이의 성혼을 언약하게 되었다. 홍대감 집에서는 금이야 오기하며 키운 하나뿐인 딸 서리를 내놓아라 하는 집안의 며느리로 보내게 되니 웃음꽃을 피며 혼인 준비를 하게 되었다. 김대감 집 아들 대건이 또한 평소에 미모의 서리 낭자를 사모해오던 참이었으며 양가 친지 권속들의 입에도 칭송이 오르내리게 되는 말할 나위도 없었다. 장차 자기의 아내가 되고 남편이 되는 것이 기쁘고 흐뭇하여 서리와 대건이는 서로를 사랑하는 마음이 싹트는 것은 당연했다. 그러나 이러한 서리와 대건이가 미처 성혼을 치르기도 전에 불행한 일이 일어나고 말았다. 갑작스런 그 일은 대건이 아버지인 병조판서 김판서가 간신배의 모함으로 인하여 벼슬자리를 내놓고 먼 시골로 낙향하고 말게 되었다. 일이 이렇게 되자 취중에 굳게 언약한 대건이와 서리의 혼례는 흐지부지 공연불이 되어버렸다. 이윽고 몇 달이 지나
당시 영의정인 조대감댁 아들 충재와 서리의 혼인말이 오고 가더니 급기야는 성혼이 되고 말았다. 김대감 집은 무고하게 벼슬자리를 쫓겨난 것만 해도 분한 마음이 한이 없는데 이와 같이 배신과 멸시를 당하니 김판서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 너무나도 분하고 괘씸한 마음이 겹치더니 그만 화병이 났다. 마침내 김판서는 시름시름 앓다가 죽고 말았다. 아직 나이 어린 대건이는 아버지도 잃고 제 짝인 줄만 알았던 서린왕자도 떠나니 그 충격은 너무나도 컸다. 서린왕자를 그렇게 사모하던 마음이 이제는 불타는 증오로 변하여 가는 것이었다. 하루는 어머니에게 이렇게 말했다. 어머님, 아버님이 낙향하시어 이렇게 우리가 시골에 있다고 서린왕자를 영의정 집에 시집 보내다니 정말 괘씸한 일이에요. 그간 철석같이 믿었던 마음은 이리도 하찮은 것이었나요? 그렇지만 대건아, 어찌하겠니? 권세에 밀려 하는 수 없지. 너는 공부 열심히 하여 과거 급제하는 것이 아버님에 대한 효도요. 홍판서 집에 대한 앙가품을 하는 것이야. 허나 대건은 울분을 더 이상 참을 수가 없고 끓어오르는 이 분노 속에서 공부를 집중할 수도 도저히 없었다. 점점 복수의 화신으로 변해가는 것이었다. 이러한 대건이가 하루는 작심을 하고 말했다. 어머님, 저 노자 좀 주십시오. 뭘 하려고 그러느냐? 의아한 어머니는 이렇게 반문했다. 한양에 가서 바람이나 쏘이고 올까 하옵니다. 얘야, 공부는 않고 한양에는 무엇하러 간단 말이냐? 어머니는 눈을 동그랗게 뜨고 아들을 뚫어져라 봤다. 과거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일찌감치 올라가 친지들도 찾아뵙고 싶어요. 공부는 하지 않고 벌써 무슨 과거니? 하여간 이 어미는 널 믿으니 잘 알아서 하려무나. 염려 마시고 편안히 계십시오. 꼭 과거에 급제하고 오겠습니다. 이리하여 대건이는 괴나리 보찜을 등에 지고 한양길을 떠났다. 해가 지자 대건이는 근처 중학에 들러서 그간 궁리하고 궁리한 일을 실행하기로 했다. 바로 여자로 변장을 하고 박물장수로 꾸미는 것이었다. 그리고 박물장사에 소용되는 여러 물건들을 구했다. 박물을 담은 상자를 머리에 이고 주막을 나선 대건이는 하늘거리는 처녀가 되어 있었다. 누가 보아도 예쁘장한 여자로 볼 수밖에 없었다. 여장을 한 대건이는 곧장 한양으로 올라가 서리아 씨가 시집간 영의정 조대감 집으로 들어갔다. 여장을 한 박물장수 대건이가 열린 대문으로 들어서자 마침 툇마루에 있던 조대감 부인이 물었다. 그게 무엇이냐? 네, 저의 부모님 병원으로 제가 약값이나 보탤까 하여 박물장사를 나왔습니다. 좀 팔아주세요. 저런, 가엾어라. 어서 이리 올라오너라. 조대감 부인은 퍽이나 동정어린 표정으로 대건이를 대청마루로 오게 했다. 이리저리 고르며 몇 가지 박물을 후하게 사주었다. 이때 며느리 서리는 마당을 지나치다 여장을 한 대건이를 미처 알아보지 못하는 건 당연했다. 대건이는 조씨 부인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해가 서산에 기울어져 짐짓 일어나 가려하자 조씨 부인이 너무 늦었는데 서둘러서 갈 곳이 없다면 저녁을 먹고 하룻밤 자고 가라고 하였다. 대건이는 속으로 참 인정 많은 마님이구나 하면서 또 내심 잘 되었다는 생각에 그대로 하룻밤을 유하기로 하였다. 그날 밤은 이슥하도록 서리의 남편은 돌아오지 않았다. 휘영청 밝은 달빛은 뜰에 가득하고 자정을 알리는 인경 소리가 은은히 들려왔다. 대건이는 품속에 간직한 비수를 뽑아들고 숨을 죽이며 조용히 서리의 침실로 잠입했다. 고요히 자고 있는 서리낭자를 내려다보니 꿈속에서도 잊지 못했던 그 얼굴은 예전처럼 아름다웠다. 그때 왈칵 뜨거운 무엇이 대건이 가슴 속에서 올라왔다. 주르륵 흐르는 뜨거운 눈물이 앞을 가렸다. 감개가 무량했다. 서린왕자, 너무도 보고 싶었소.
그러나 대건은 손등으로 눈물을 훔치며 마음을 독하게 다져먹었다. 서리방자를 올라타고 앉아 비수를 높이 치켜들었다. 일촉즉발의 순간이었다. 내 인연, 소리치면 죽는다. 내가 누군 줄 아느냐? 피를 토하듯 숨죽인 목소리로 말하자 서리는 바들바들 떨었다. 아, 도련님, 대건 도련님. 뭐냐? 내가 대건이다. 도련님이라고 부를 것도 없다. 나는 너를 죽이려고 이렇게 온 것이다. 도련님이 많이 그리웠어요. 서리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며 서럽게 흐느끼기 시작했다. 대건이가 들었던 비수는 서서히 맥없이 내려지고 있었다. 도련님, 어서 죽여주시오. 저는 도련님 손에 죽고 싶어요. 서리낭자, 대건이는 들었던 칼을 집어던지고 서리를 부둥켜 안았다. 둘은 눈물로 범벅인 얼굴을 서로 어루만지며 말없이 한동안 뜨겁게 포옹하였다. 대건과 서리는 너무도 반가운 마음과 불안 초조가 겹친 감회의 정으로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다. 도련님, 우리는 장차 어떻게 해야 오를까요? 글쎄, 나도 막연하오. 정말 어쩌면 좋을까? 이윽고 밤이 지나고 날이 밝아오자 그제서야 서리의 남편이 돌아왔다. 안채에선 서리의 남편 충재와 어머니 사이에 이상한 이야기가 오고 갔다. 충재야, 느낌에 아무래도 저 박물장수가 처녀 같지가 않다. 그럼 처녀가 아니면 총각이란 말이요? 아니, 그렇다면 큰일 아니요. 이런 편이 있나? 예, 충재야 혹시. 서리의 남편 충재는 벌떡 일어나 벽장에서 대대로 내려오는 갑오인 보검을 들고 부인이 있는 방으로 달려갔다. 기척도 없이 벌컥 문을 열고 느닷없이 장검을 치켜들고 들어서는 남편 충재를 보자 서리와 대건이 두 사람은 당황하지 않을 수 없었다. 박물장수 색씨, 그 치마 좀 벗어보시오. 아, 미처 어떻게 피할 방법도 없고 말을 해볼 수도 없어 대건은 사지가 후들후들 떨렸다. 대건은 운명을 하늘에 맡기고 떨면서 치마끈을 풀었다. 충재는 속옷 바람에 대건이를 보고는 장검 끝으로 속옷을 내렸다. 물론 사내에 그것이 달려 있었다. 하, 이거 큰 실수를 했군. 분명한 처녀인데. 내 미안하오. 일부러 안채에 있는 어머니가 들으라고 충재는 큰 목소리로 외쳤다. 박물색씨, 미안하게 되었소. 초면에 신뢰가 많았소이다. 노자나 후하게 받아가시오. 대건은 정신이 몽롱해지며 얼빠진 듯 그대로 멍하니 서 있었다. 충재의 재치 넘치는 처세와 바다 같은 너그러운 도량으로 이 위기일발 상황에 서리와 대건이는 탈없이 목숨을 건진 것이었다. 그 길로 집으로 내려온 대건은 모든 원한 감정을 다 불살라 없애고 이를 악물고 열심히 공부하여 이듬해 과거 시험에 장원을 하였다. 서리와 충재는 그날 밤 일이 언제 있었냐는 듯 절대 거론되는 일 없이 서로에 충실하며 금슬 좋은 부부로 살아갔다. 몇 년이 지나 대건은 영의정까지 오르며 매사에 너그러운 마음으로 민생을 풀어나갔다고 한다. 한 사람이 욱하고 올라오는 그 순간적인 감정을 슬기롭게 대처하여 세 사람 모두 행복한 미래를 맞이한 이 이야기는 정말이지 두고두고 생각하게 되는 이야기이다. 옛날 중국 전국시대 때 있었던 일이다. 내노라 하는 책사가 한 명 있었는데 그는 여러 나라에 다니며 그 나라 형편에 맞는 일을 자문도 하고 전략을 엮어내는 일을 하고 다녔다. 이 책사가 초나라에 머물고 있었는데 초왕의 태도가 그리 호의적이 아니라서 책사 마음이 편치 않았다. 그런데다
자신이 갖고 있던 돈도 다 떨어져 가고 있자 동행하는 하인들이 투덜거리고 있는 상황이었다. 그래서 이 책사는 꾀를 하나 생각해내었다. 먼저 초왕에게 아련을 청했다. 왕이시여, 이제 저는 초나라에서 크게 할 일이 없을 듯하여 북쪽에 있는 위나라에 갈까 하옵니다만. 그래, 그대가 좋을 대로 하도록 하라. 그런데 신이 위나라에 가면 제가 그곳에서 보내드릴 것이 혹시 없사옵니까? 분부를 내리시면 제가 구해서 보내드리겠사옵니다. 보석이든 황금이든 상하든 우리 초나라에는 다 있도다. 없는 것이 없지. 그러니 특별하게 위나라에 바랄 것은 없느니라. 그렇다면 혹시 폐하께서는 이런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이 있사온지요? 무슨 이야기 말인가? 예, 위나라 같은 중원 지역의 여인네들은 선녀들과 구분이 안 될 정도로 아름답다는 말이옵니다. 당시 초나라는 남쪽에 위치하여 후진국에 속하고 위나라를 위시해 중원 지역에 있는 나라들은 문화가 앞서 있어 초나라로서는 열등감을 느끼던 차였다. 그러니 초나라 왕의 귀가 솔깃할 수밖에 없었다. 그래. 중원 여인네들이 그렇게 아름답다는 이야기는 들어봤으나 아직 한 번도 본 적은 없지. 그럼 내 부탁 좀 하겠네. 그러면서 초왕은 책사에게 군자금을 내주었다. 그런데 이러한 사실이 알려지자 이를 못마땅하게 여기는 사람이 있었으니 다름 아닌 왕후와 후궁이었다. 이 두 여인은 신하를 시켜 이 책사에게 적지 않은 황금을 보냈다. 얼마 안 되지만 가는 길에 말 먹이 값이라도 하시라 하옵니다. 하나의 구실이었으나 말할 것도 없이 미인들을 데려오지 말 것과 왕의 부탁을 듣지 말라는 뜻이었음을 책사는 알아차렸다. 역사서에 기록되어 있듯이 이 두 여인의 권세는 초나라에서 막강했다. 야가 빠진 책사는 이런 여인들에게서 황금이 나오도록 하였는데 이것은 시작일 뿐이었다. 더 깊은 속셈이 있던 책사는 마침내 떠나겠다며 왕에게 하직 인사를 하러 갔다. 폐하, 이런 난세 속에서 초나라에 어찌 또 올까 하여 바라옵건대 이별주를 청하옵니다. 부디 허락하소서. 이리하여 송별잔치가 벌어졌다. 다들 얼큰하게 취했을 무렵에 책사가 왕에게 말했다. 폐하, 다른 이들은 다 물리시고 총애하시는 두 분을 부르시어 함께 하심이 어떨까 하옵니다. 부름을 받고 온 두 여인, 즉 왕후와 후궁이 안으로 들어서자 책사는 감탄하는 체하며 신음소리를 냈다. 아, 그리고는 왕 앞에 넙죽 엎드렸다. 폐하, 신을 죽여주옵소서. 신은 크나큰 죄를 저질렀나이다. 아니, 갑자기 왜 그러느냐? 초나라의 이 두 분께서 이토록 선녀같이 아름다우신데도 타국에서 미인을 데려오겠다고 폐하를 속였으니 이는 100번 죽어 마땅하옵니다. 왕은 자신의 여인들을 한껏 칭찬하니 기분이 좋아졌다. 왕후와 후궁도 달콤하게 아첨하는 그런 말 따위는 신물나고 귀 아프게 들어왔으나 책사의 말에는 기뻐서 어쩔 줄을 몰라 했다. 사실 나도 천하에 이 두 여인을 능가하는 미인은 없다고 생각했었네. 이리하여 책사는 말 몇 마디로 실리도 챙기고 초나라 최고 권력자의 환심을 얻게 되었다는 이야기이다.